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가 괜찮다고 믿고 음악 계신가요? 뉴스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말하고, 전문가들은 1%대 음악 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음악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외식 한번 하려 해도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통장에는 음악 쓸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공식 통계는 음악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 주머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을까요? 왜 주변 가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회사에서는 슬슬 구조 조정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고는 있지만 설마 하고 넘기고 있죠. 왜일까요? 왜 경기 침체가 이미 삼소까지 파고들었는데 우리는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아직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당신의 일상, 당신의 주변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의 몇 년 뒤 계좌장구와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난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저축은 늘지 않는데 빚만 쌓이고 미래는 더 불안한데 대비할 여력은 없어지는 시점. 그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회는 정반대입니다. 기회는 굉음을 내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모두가 공황에 빠졌을 때,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침착함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쾅하고 열립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재앙이었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에 팔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자산을 헐값에 내놓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 모두가 높은 가격에 사들일 때, 그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이익을 챙깁니다. 지금은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공포가 올 겁니다. 하지만 현금을 확보하고 능력을 갖추고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이 공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의 희생자가 아니라 요란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일의 후회보다 오늘의 준비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 준비의 첫걸음은 감정을 뺀 차가운 숫자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부터 볼까요? 작년 2분기는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습니다.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0.1%로 겨우 플러스를 유지했죠.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2%로 발표되면서 겉으로는 반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서 나온 외형 성장입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내수인데 이쪽은 여전히 냉각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올해 성장률이 1.8%는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1.5%로 낮췄고
그 다음 0.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0%로 올렸어요. 위아래로 요동치는 전망치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장밋빛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거리의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경제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지갑이 두둑해졌나요? 마트에서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나요? 외식 횟수가 늘어났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외식은 줄었고 새 옷 사는 건 갑자기 사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체감 경기입니다. 통계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경기 상황 말이죠. 그리고 이 체감 경기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왜 전망은 항상 낙관적인데 현실은 계속 비관적일까요? 정부는 공황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공식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그러면 경기는 더 나빠지죠. 이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기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침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일시적 조정이라고, 구조적 전환기라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관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떤지 보는 동행지수, 과거 경제가 어땠는지 보는 후행지수, 그리고 미래 경제가 어떨지 보는 선행지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행지수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떠난 뒤니까요. 하지만 만약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앞으로 매출이 떨어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경기 선행지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건설 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화 지수, 재고 순환 지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선행지수는 복잡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의 지표를 발표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씁니다. 개선세가 둔화됐다. 완만한 조정이 관찰된다.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 조심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행지수는 불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동행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죠. 바로 소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입니다. 미국은 67.9%, 영국은 62.9%인데 말이죠. 한국 경제는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마치 외줄이 같습니다. 잘하면 박수를 받지만 한번 삐끗하면 추락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아슬아슬한 외줄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돌아가고 안 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입니다. 수출이 흔들릴 때 내수가 이걸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은 내수가 너무 약해요. 왜 약하냐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요? 아니,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김대리를 생각해 보세요. 김대리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마련했죠. 매달 원리금 25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리는 생각합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안전할까? 요즘 업계가 좋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들려요. 설령 잘리지 않더라도 승진은 막혔습니다. 월급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리가 새 차를 살까요? 해외 여행을 갈까요? 외식을 자주 할까요? 안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아껴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합니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비적 저축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저축을 늘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축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자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서 더 저축을 늘립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 경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저축은커녕 당장 쓸 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마치 계단처럼 소비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988년부터 1996년에는 9.1%였던 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3.1%,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로 낮아졌습니다. 최근인 2020년 코로나 사태 후에는 1.2%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때는 한 해만 역성장하고 바로 회복됐어요. 외환위기 때는 1998년에 민간 소비가 약 마이너스 12%나 폭락했지만 다음 해 바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최근 몇 년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재설계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엔 다를까요? 왜 이 경기 침체는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과거 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외환 위기 때는 1년 만에 소비가 반등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4년째 회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위기는 충격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약해진 구조적 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 가지 큰 축의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해 돈 벌어오는 곳 고장이 난 것이고 가계 부채로 인해 사람들이 빚 갚느라 돈이 씨가 마른 상황이며 그리고 인구와 투자와 혁신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나타난 잠재 성장률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경쟁력의 구조적 하락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대략 20% 안팎, 많을 때는 25에서 30%까지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착시 효과입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나머지 산업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1등이던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심지어 화학 분야까지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죠. 게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이 관세 장벽에 막히고 반도체마저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예전처럼 전 세계 물건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수출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됩니다.